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동진하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한 카르 마르텔의 뚜르뽀아티의 전투의 간단한 경과와 이에 관련된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사양길을 걷던 서로마 제국은 동쪽에서 갑자기 출현한 훈족에게 밀린 게르만족의 연쇄적인 남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오랜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서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넓은 지역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게르만 부족의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에스파냐의 서고트 왕국,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 북프랑스의 프랑크 왕국 등이 대표적이었지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훈족은 라인강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신의 채찍이라던 아틸라가 죽은 후 바로 분열되어 멸망했고, 뒤를 이어들어선 서고트 왕국과 동고트 왕국, 반달 왕국도 차례차례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프랑크족의 프랑크 왕국과 앵글로색슨족의 잉글랜드가 살아남아 성공적으로 국가 체제를 잡아나갔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은 서유럽 최초의 기독교 통일국가로 발전하여 이후 유럽 중세 문화의 기초를 제공했지요. 프랑크 왕국은 481년 클로비스가 메로빙거 왕조를 세우면서 시작된 왕국입니다. 오늘날의 독일 땅인 라인강 유역을 중심으로 게르만계의 중소부족들을 통합한 후 이어서 오늘날의 프랑스 땅에 해당하는 갈리아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한 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 북부까지 장악했습니다. 506년에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넓은 왕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신적, 문화적인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클로비스가 죽은 후 게르만족의 전통인 분할상속 방식 때문에 왕국은 계속 분열했고 왕권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정치적 실권이 당시 최고의 관료직이던 궁제에게 몰렸지요. 궁제는 초기에는 프랑크 왕국에서 왕궁의 살림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으나 점차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재상또는 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으나 권한은 훨씬 더 강력했지요. 특히 왕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 않던 시기에는 궁제가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은 한 명의 왕 밑에 여러 분국을 두었는데 분국마다 역시 왕이 존재했지요. 분국의 왕은 다시 궁제를 거느렸고 그 중에서도 아우스트라시아, 네우스트리아, 부르군트 세 분국의 궁제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679년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제가 된 피핀 2세는 687년 테르트리에서 네우스트리아 분국을 물리치고 사실상 프랑크 왕국 유일의 지배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714년 피핀 2세가 숨진 뒤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손자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대로 궁제를 배출해온 카롤린거 가문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이때 피핀 2세의 서자였던 카를 마르텔이 나타났습니다. 카를 마르텔은 작센과 알라만 같은 여러 부족을 정복하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카를 마르텔은 이를 바탕으로 719년부터 프랑크 왕국의 궁제로서 명목상으로는 메로빙거 왕조를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 프랑크 왕국을 단독으로 통치했지요. 이어서 그는 프랑크 왕국 내의 반란을 평정하고 라인강, 도나우강, 작센 지방 등을 원정하면서 카롤린거 왕조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특히 카를 마르텔은 732년의 뚜르뽀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서유럽 지역에서 몰아냄으로써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732년 8월 에스파냐의 총독 압둘라하만이 무어족, 코르도바족, 옴미아드족의 이슬람군을 지휘해 프랑크 왕국으로 침입해왔습니다. 북아프리카를 넘어 서남부 유럽 쪽으로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 세력이 에스파냐 지방을 정복한 후 서유럽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슬람군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보르도를 함락시켰고 순식간에 서프랑스의 뚜르까지 진출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카를 마르텔은 대군을 편성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지요.
뚜르와 인접한 뿌아티에에 도착한 카를 마르텔의 군대는 초전에 이슬람 군대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라하만의 이슬람 군대는 기병과 투창병 중심의 군대였고 활과 칼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법은 먼저 기병이 창을 던져 상대 보병의 진영을 무너뜨린 후 무너지고 있는 진영 내의 적에게 투창병과 궁병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진영에서 이탈하여 달아나는 적을 칼로 베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카를마르텔의 군대는 프랑키스카라 부르는 무거운 대형 도끼를 든 보병과 작은 도끼를 든 보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카를마르텔은 프랑크인들 이외에도 아키텐인, 슈바벤인, 바이에른인, 그 밖에 야만족 군대 및 노르만족까지 동원했으며 이들 역시 주로 창이나 도끼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군대의 창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으며 철제 투구와 미늘 갑옷 역시 방어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세는 곧 역전되기 시작했지요. 비록 초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카를 마르텔의 군대는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곧 반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를 마르텔은 계속 진도에 서서 지휘를 했고 화살과 창이 바닥난 라하만의 무어족 군대는 우왕좌왕했습니다. 무어기병들이 던지는 창은 프랑크인들과 게르만인들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번번이 튕겨나갔으며 반면에 방어장비를 갖추지 못한 무어인들은 프랑크인과 게르만인들이 던지는 프랑키스카와 도끼에 속수무책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날 저녁에 이르러 아우스트라시아와 바이에른의 군대가 무어인들의 본진으로 쳐들어가 무어군을 무자비하게 죽였지요. 라하만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가해왔지만 결국 무어군과 코르도바족은 패주하여 달아났습니다. 압둘라하만은 그날 저녁 혹은 옴미아드군이 도주한 다음날 아침에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슬람 군대는 보르도, 뚜르, 뿌아티에, 아키텐 등지에서 약탈한 보물을 버리고 보르도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로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승리가 곧바로 갈리아에서의 이슬람 세력 소멸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요. 이후에도 옴미아드군은 737년까지 프랑크 왕국 남부와 남서부 해안가를 약탈했고 카를 마르텔은 그때마다 군대를 이끌고 옴미아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메로빙거 왕조가 몰락하고 등장한 카롤링거 왕조의 피핀 3세가 759년 나르본을 수복할 때까지 무슬림들은 여전히 프로방스 해안 및 티레니아에서 세력을 떨쳤습니다. 이후 이슬람 세력의 갈리아 진출은 사실상 이슬람 내부의 분열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베르베르인의 반란으로 중단되었지요. 이로써 이슬람 세력은 더 이상 서유럽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카를 마르텔은 서유럽을 이슬람에서 구해낸 수호자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은 역사의 결정적 한순간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프랑크 왕국부터 시작해 서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되었으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서유럽의 문화는 오늘날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카를 마르텔이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서유럽 전체를 구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이슬람 제국의 내분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베르베르족 반란 때문에 이후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인지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아무튼 카를 마르텔은 이 전투의 승리로 유럽의 문명을 수호했다는 명예뿐만 아니라 실리도 챙겼습니다. 아키텐 지역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부르고뉴, 프리지아, 보르도 지역을 복속시키며 확고하게 입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결국 737년 그의 아들 피핀 3세가 이름만 남아있던 메로빙거 왕조의 국왕을 몰아내고 카롤링거 왕조를 열었으니 모든 것이 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손자인 샤를마뉴의 서유럽 정복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카를 마르텔의 출현과 동진하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한 뚜르뿌아티의 전투, 그리고 이후의 결과에 관련된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